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 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행복을 바라며 낭독하려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든 분들의 행복에 작은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제2장 준비를 잘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절반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링컨은 어떻게 연설을 준비했는가? 링컨은 어떻게 연설을 준비했을까? 다행히도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방법에 대해 읽으면서 브라운 학장이 70여 년 전 링컨이 사용했던 방법 가운데 몇 가지를 추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링컨의 가장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선견지명이 담긴 연설이다. 서로 갈라져 싸우는 집안은 무너지리라. 나는 반은 노예로 반은 주인으로 나뉜 이 정부가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링컨은 식사를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헛간에서 소를 짜는 등 평소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 어깨에 낡은 회색 망토를 두르고 팔에 장바구니를 걸고서 제잘거리기도 하고 질문도 하다가 토라져서 아빠의 앙상하고 긴 손가락을 흔들며 자기에게 말 좀 해보라고 매달려 보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매일 정육점이나 가게로 가는 길에도 그 연설에 대해 생각했다. 링컨은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도 못한 채 연설에 관한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해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렇게 생각에 몰두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중간중간 그는 빈 봉투나 종이 쪼가리, 종이 봉지에서 찢어낸 자투리 등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이용해 메모를 하거나 생각의 단편 혹은 문장을 기록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모자에 넣어서 갖고 다니다가 시간이 나면 자리에 앉아 그것들을 정리한 후 전체적으로 글을 쓰고 재구성해서 연설과 출판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냈다. 1858년에 벌어진 합동 토론회에서 더글러스 상원의원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연설을 반복했다. 하지만 링컨은 쉬지 않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고민함으로써 예전 연설을 반복하는 대신 매일 새로운 연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주제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링컨이 백악관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 그는 헌법 한부와 3개의 연설문 외에는 그 어떤 참고 자료도 없이 스프링필드의 한 가게에 있는 우중충하고 먼지 덮인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방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취임 연설문을 작성했다.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불행히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와는 달리 실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다. 그 내막을 살펴보자. 게티즈버그 묘지를 맡은 위원회는 공식 봉헌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에드워드 에버렛에게 연설을 부탁했다. 에버렛은 보스턴의 교회 목사, 하버드 대학 총장, 매사추세츠 주지사, 미국 상원, 주영 대사,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연사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1863년 10월 23일에 봉헌식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에버렛은 대단히 현명하게도 그렇게 촉박한 기간 안에는 연설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래서 그에게 연설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더 주기 위해 봉헌식은 거의 한 달 정도 미뤄진 11월 19일로 옮겨졌다. 연설을 준비하는 마지막 사흘 동안 그는 게티즈버그에 가서 전투 지역도 살펴보고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몸으로 직접 익히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매우 뛰어난 준비 작업이었다. 그러는 동안 전투가 그에게 생생하게 다가왔다. 참석 초대장이 의회의 모든 의원들과 대통령, 강요들에게 발송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링컨이 참석하겠다고 하자 위원회는 깜짝 놀랐다. 링컨에게도 연설을 요청해야 하나? 위원회는 그럴 계획이 없었다. 그가 연설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시간이 있다고 해도 멋지게 연설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사실 링컨은 노예제도에 관한 토론이나 쿠퍼 유니언에서 한 연설에서는 매우 뛰어났다. 하지만 그가 봉헌 기념사를 하는 것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번은 장엄하고 엄숙해야 할 상황이었다. 기회가 된다고 아무에게나 연설을 맡길 수는 없었다. 링컨에게 연설을 요청해야 하나? 그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의심하는 바로 이 사람이 그 봉헌식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이 했던 연설보다도 더 훌륭한 연설을 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오히려 1000번은 더 고민을 거듭했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봉헌식이 예정된 날로부터 보름 전 그들은 뒤늦게야 링컨에게 짧은 인사말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그들은 딱 한마디를 썼다. 짧은 인사말.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요청의 글을 써보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링컨은 즉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에드워드 에버렛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권위 있는 학자가 준비한 연설문 4본을 받았다. 그리고 하루 이틀 후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에 갈 일이 생긴 링컨은 에버렛의 연설문 초고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는 중간 남는 시간에 읽었다. 그는 자신의 연설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을 거듭했다. 백악관과 전시 사무실 사이를 이동할 때도 그 생각을 했고, 전시 사무실에서 밤늦게 도착하는 전신 보고를 기다리는 가운데도 가죽 소파에 몸을 누인 채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연설문 초고를 커다란 풀스캡한 종이에 적어서 자신의 높다란 실크 모자 안에 넣고 다녔다. 그는 끊임없이 연설에 대해 생각했고 연설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연설을 하기 전 일요일, 그는 자신이 신임하던 기자 노아 브룩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아직 연설을 정확하게 쓰지 못했다네. 어쨌거나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두어 번 연설문을 쓰긴 했는데 만족하려면 아직 손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네. 그는 봉헌식 전날 게티즈버그에 도착했다. 그 작은 마을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평소 1300명에 불과하던 마을 인구가 갑자기 15,000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길은 꽉 막혀 움직일 수 없었으며 남자고 여자고 지저분한 거리에 익숙해졌다. 여기저기에서 밴드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여서 북부연합의 행진가인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링컨이 묵고 있는 윌즈씨 집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링컨을 소리쳐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연설을 요청했다. 링컨은 아마도 아무런 기교도 없이 똑 부러지는 몇 마디 말로 내일까지는 연설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은 그날 밤 늦도록 자신의 연설을 한 번도 손보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는 옆집에 묵고 있던 국무장관 시워드를 찾아가서 자신의 연설문을 소리내어 읽고는 비평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끝낸 후에도 링컨은 연설문을 손보는 일을 계속했고 그 작업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행사에 참석할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줄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통령을 바로 뒤에서 수행하던 카 대령은 사열이 시작되자 대통령은 말 위에 꼿꼿이 앉아 군 지휘자를 바라보았지만 행렬이 지나가자 몸을 앞으로 숙이고 팔을 늘어뜨린 채 머리를 수그렸다.
그는 생각에 잠긴 것으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우리로서는 그 순간에도 링컨이 10문장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지만 앞으로 영원히 빛나게 될 자신의 연설문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손보고 있었다고 추측할 따름이다. 링컨이 그리 관심을 갖지 않은 몇몇 연설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실패였다. 하지만 그는 노예제도와 연방에 대해 연설을 할 때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가 이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사고를 계속했고 또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링컨과 함께 방을 썼던 어떤 사람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 일어났더니 링컨은 그때까지도 침대 위에 앉아서 벽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대뜸 다음의 말을 던졌다고 한다. 반은 노예로, 반은 자유인으로 나뉜 이런 정부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 예수는 어떻게 연설을 준비했을까? 그는 군중으로부터 물러났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사색했다. 그는 숙고했다. 홀로 황야로 나가 40일간이나 단식을 하며 명상에 잠겼다. 마태복음에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하나인 산상수훈을 설파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나는 불멸의 연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다만 가끔씩 사업상 모임에서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이 과정은 여러분 혹은 여러분과 비슷한 다른 비즈니스맨들이 앞의 경우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의 연설이 평범한 종류라 할지라도 지난 시절에 유명한 연설가들이 사용한 방법을 알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연설을 준비하는 방법.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연설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가능하면 여러분 스스로 주제를 정하라. 특정 주제에 여러분이 끌린다면 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강사가 여러분에게 주제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거의 누구나 하는 잘못이지만 짧은 발표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어떤 주제에 관해 하나 혹은 2개 정도의 시각만 선택해서 그것을 충분히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 과정의 진행 계획상 불가피한 짧은 발표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한 것이다. 연설 주제는 일주일 전에 정하라. 그래야 틈틈이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7일 낮 동안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매일 밤 그 주제에 관해 꿈을 꾸어라.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그 주제에 관해 생각하라.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면서도 차를 몰고 시내로 가면서도 엘리베이터나 점심 혹은 약속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그 주제에 관해 생각하라. 그 주제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하라. 그 주제를 대화의 소재로 만들어라. 여러분 자신에게 그 주제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질문을 던져라.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이혼에 관해 발표할 생각이라면 이혼은 왜 발생하며 이혼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어떤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연방 단위의 통일 이혼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가? 이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할까? 더 어렵게? 더 쉽게?
가령 여러분은 왜 이 과정에 참여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 문제는 무엇인가? 이 훈련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기 바라는가? 내가 대중연설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있다면 언제였는가? 어디서였는가? 반응은 어땠는가? 나는 왜 이 과정이 비즈니스맨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주로 자기 확신과 자기 존재감, 설득력이 있는 말솜씨 덕분에 금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긍정적인 자산을 소유하지 못해서 만족할 만한 성공을 결코 거두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대답해 보라. 이름은 숨긴 채 그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보라. 사람들 앞에 서서 생각을 명확하게 하면서 2, 3분가량 얘기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처음 몇 번의 발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전부다. 예를 들어 왜 이 과정에 참여했는지와 같은 주제는 매우 쉬운 주제이다. 그런 주제는 아주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 주제에 관해 여러분이 이야기거리를 찾고 다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관찰, 욕망,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와 달리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업에 관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겠는가? 여러분은 이미 그 주제에 관해 풍부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당면 과제는 선택하고 정돈하는 것이 될 것이다. 3분 내에 모든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시도는 너무 피상적이며 너무 단편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이 고른 주제의 단 한 면만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확장하고 확대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현재 특정한 사업 혹은 직업을 갖게 된 사연에 관해 발표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우연의 결과였는가? 아니면 선택의 결과였는가? 여러분이 초기에 겪은 어려움, 여러분이 겪은 좌절, 여러분의 희망과 승리에 대해 얘기하라. 한 인간의 관심사에 관한 얘기, 직접 경험에 기반한 실제 인생의 그림을 제시하라. 어느 누구에 관한 것이든 한 인간의 진실한 내적인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일 없이 제시만 된다면 가장 흥미진진하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성공을 거두는 발표 소재이기도 하다. 아니면 여러분 사업의 다른 측면을 보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의 사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젊은이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 정직한 사람들과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 또는 직원들과의 마찰이나 고객들과의 마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 여러분은 사업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인간 본성에 관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만일 여러분이 사업이나 일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발표가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사람들이나 그들의 성격들, 이것들은 거의 실패를 모르는 연설 소재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발표를 추상적인 설교로 만들지 말라. 그것은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여러분의 발표에 구체적인 사례와 일반적인 진술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이 관찰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진실에 대해 생각하라. 여러분 또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추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기억하기도 쉽고 훨씬 더 얘기하기도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연설은 더 쉬워지고 더 밝아진다.
대단히 흥미로운 연설 방식을 소개하겠다. 이 글은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위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B.A. 포브스가 쓴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일화에 주목하기 바란다. 현대의 대규모 기업들 중 많은 기업이 한때는 1인 기업이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의 기업은 성장하며 그런 형태에서 벗어났다. 그 이유는 비록 모든 위대한 조직들이 한 사람의 거대한 그림자이긴 하지만 지금은 사업과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거인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주위의 모든 고삐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똑똑한 협력자들을 끌어모아야 한다. 울워스는 언젠가 내게 자신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1인 기업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었다. 그가 병원에서 누워있던 몇 주 동안 그는 비로소 그의 사업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확장할 수 있으려면 경영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베들레헴 스틸은 오랫동안 명백히 1인 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찰스 M. 슈워브가 기업의 전부였다. 조금씩 유진 G. 그레이스가 위상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슈워브가 반복해서 밝힌 대로라면 슈워브 자신보다 더 유능한 철강맨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베들레헴 스틸은 더 이상 슈워브 그 자체가 아니다. 이스트만 코닥도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조지 이스트만이 기업의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현명하게도 아주 오래전에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냈다. 시카고의 대형 통조림 공장들은 설립자가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스탠다드 오일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뒤에는 한 번도 1인 기업 조직이 된 적이 없다. J.P. 모건은 그 자신이 위대한 거인이었지만 유능한 파트너를 선택하고 그들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다. 원대한 꿈을 가진 기업가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기업을 1인 기업 체제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현대 기업 운영의 엄청난 규모 그 자체로 인해 자신들의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에 관해 얘기하면서 저지르는 용서하기 어려운 실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의 관심을 끌만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관심에 호소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가령 화재 보험을 파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 은행원이라면 사람들에게 재무나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연설을 준비하면서 청중에 관해 연구하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희망에 대해 생각하라. 때로는 이것이 전투의 절반이다. 어떤 주제에 관해 준비를 할 때 시간이 있다면 독서를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철저히 정리한 다음에 책을 읽어라. 이 점이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여러분이 찾는 책에 관해 말하라.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주제에 관해 연설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하라. 그리고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라. 여러분이 자료조사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마 도서관 사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주는 편의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것은 정확히 여러분이 고른 주제에 관한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공적인 문제에 관한 토론에서 찬반 양측의 주요한 주장에 관한 개요나 보고서일 수도 있으며 금세기 초 이래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잡지에 실린 글을 모아놓은 문학 잡지 안내서일 수도 있고 실록 100년이나 세계 연감, 백과사전 혹은 기타 수십 종의 참고 서적일 수도 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이 준비 작업을 하는데 사용할 도구들이다. 이 자료들을 활용하라. 여분의 능력의 비밀. 루서 버뱅크는 세상을 뜨기 얼마 전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종종 식물 표본 수백만 종을 생산한 뒤 거기서 아주 뛰어난 품종 하나 혹은 두 개만 선택한 후 나머지 열등한 표본들은 모두 폐기하곤 했다. 연설도 어느 정도 이처럼 넉넉하면서도 까다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100가지 생각을 모으고 그 가운데 90개는 버려라.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 더 많은 재료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추가적인 자신감 혹은 주제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해주는데 이는 연설하는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준비 과정에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든 공적인 영역에서든 연설을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잊기 일쑤다. 아서 더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수많은 세일즈맨과 외판원, 시연 판매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그들의 커다란 약점은 그들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판매하기 전에 그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일즈맨들이 내 사무실로 와서 상품 설명서와 판매 화술 몇 가지를 얻어 가지고는 바로 나가서 판매를 시작하려고 욕심을 냅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며 48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식품 판매를 위해 세일즈맨과 외판원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경우 나는 그들을 식품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하는 식품 영양표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 표는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회분 등의 함유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파는 상품을 구성하는 성분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학교에 보낸 다음 시험에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세일즈맨에게는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가장 뛰어난 판매 화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팔 상품에 대해 학습하는 데 필요한 준비 시간을 지겹게 여기는 세일즈맨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식품점 주인들에게 이걸 다 얘기해 줄 만한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바쁩니다. 단백질이니 탄수화물이니 하고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설령 듣는다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당신의 고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당신이 만일 자신을 파는 상품에 대해 A에서 Z까지 다 알고 있다면 그 상품에 대해 당신은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어떤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꽉 차 있고 단단하게 강한 사람이 됨으로써 거부할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역사에 관한 책을 펴낸 것으로 유명한 언론인 아이다 M. 타벨이 수년 전 필자에게 얘기해 준 바에 따르면 그녀가 파리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맥클루어즈 매거진의 설립자인 S.S. 맥클루어씨가 애틀랜틱 케이블에 관해 짧은 기사를 써달라고 연락했다고 한다. 그녀는 런던으로 가 그 대형 통신사의 유럽 책임자를 만나서 그녀가 맡은 일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자료를 수집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관련 사항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케이블에 대해 연구했다. 그녀는 케이블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고 심지어는 런던 근교에 있는 제조 공장에 찾아가서 케이블 제조 과정을 살펴보기도 했다.
그녀가 자신이 쓸 수 있는 양보다 10배 많은 정보를 수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그랬던 이유는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여분의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은 것들이 그녀가 표현한 얼마 안 되는 것들에 힘과 생생함을 부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드윈 제임스 커텔은 대략 3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가 내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설에서 어떤 좋은 내용을 미처 말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날에는 이번 연설은 망쳤음에 틀림없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한다. 무슨 이유일까? 오랜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예비 자료가 과도할 정도로 충분히 있을 경우에라야 정말 연설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한다. 뭐라고 이 사람? 내게 그 일을 모두 해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내가 사업도 해야 하고 아내, 아이들도 둘이나 되고 에어데일 테리어 2마리도 키워야 한다는 걸 이 친구가 알아줬으면 좋겠군. 나는 박물관으로 달려가서 케이블을 살펴보거나 책을 뒤적거리거나 대낮에 침대에 앉아서 연설문을 중얼거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 경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점에 대해 배려할 마음도 충분히 갖고 있다. 앞으로 주어질 주제는 여러분이 이미 상당히 생각한 문제들이 될 것이다. 때로는 연설에 대해 미리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뒤 여러분이 청중 앞에 섰을 때 쉬운 주제를 제시하고 즉석 연설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 즉 남들 앞에 서서 떨지 않고 제대로 생각하기에 관한 훈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사업적인 만남에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종류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연설을 미리 준비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다양한 사업상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학생들은 종종 수업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몇 가지 배울 점을 얻는 편을 선호하기도 한다.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방법도 추천할 만하다. 하지만 지나치게는 하지 말라. 이 장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라. 이 방법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편안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연설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능력을 안겨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하고 계획할 만한 여유가 생길 때까지 미루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런 여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습관적이고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 일주일에 어느 특정한 하루를 정해서 8시부터 10시까지는 오로지 이 과제에만 전념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것이 확실한 방법이며 체계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장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 성공대화론 제2장 준비를 잘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마쳤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연설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보았죠. 카네기는 말합니다. 혹시 내가 100가지의 생각을 모아서 90가지는 버리더라도 그 필요 이상이라고 보여지는 준비 과정이 연사로서의 힘을 확실하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앞으로 제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을 오래 두고 미리미리 성실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